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주치 가정학과 전문의 최정민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연말도 되고,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시면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피로입니다. 이거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도 피곤하다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도 사실은 오늘 항상 수요일은 저희가 힘든 날이에요. 아침 거의 12시간째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이 만성 피로의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성 피로가 뭔지, 그리고 만성 피로를 그러니까 결국 만성 피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이제 학회에서는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 피로 자체를 이제 의사들도 예방의학적으로는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간과해서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는 게 또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지, 또 이게 지속됐을 때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또 아마 지금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팀들도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직원들도 좀 간간히 만성피로가 있는데, 노트 왜 가져간 건데? 네,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 하겠습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사실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오늘로 치면 여름부터 지금까지 늘 평소와 다르게 좀 무기력하고 텐션이 좀 떨어지고, 예전에는 한 10가지 정도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3가지만 해도 막 힘들고, 그리고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또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하기 이전에는 이 증상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은 아닌지를 꼭 배제를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먹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의사가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피곤합니다 이런 말이 아주 흔한 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의사분들도 그냥 피곤한 거 쉬세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많은 제 진료실에 오시는 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일단 6개월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평소보다 피곤하다면 일단 1번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셨는지를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주치의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병을 예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최근에 건강검진 한 적이 꽤 오래됐다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내가 간이나 폐나 장이나 위나 또는 갑상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아져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배제가 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표를 쭉 보고 별게 없다 그러면 이제 먹고 있는 약물을 체크업 하는데요. 요새 되게 슬프게도 정말 1, 2년 사이에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 또는 뭐 조울증 약, 뭐 안정제, 공황장애 약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안타깝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진료실에서는 이제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참 많아서 주치의로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렇게 먹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계속 먹었던 약인데 이 약이 저한테 갑자기 만성피로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늘 저희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의 몸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그 약의 부작용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났다고 해서 다음에 계속 나타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약제들 중에서 조금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특히 그 중에서 약간 근육통이나 만성 피로 증후군과 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약제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자면 고지혈증 약, 스타틴 이런 것들은 약간 근육통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열에 1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뭐 보통 고지혈증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장기로 복용을 하면서 피 검사를 보고 용량을 조절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 때문인지를 모르고 계속 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스타틴 때문인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실 때 코큐텐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제 전달을 잘 해줄 수 있는 이런 물질을 같이 먹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이제는 많이들 그렇게 처방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놓쳤을 때 이제 에너지 공장에서 마지막에 에너지가 나오는 길 문 앞에서 꼭 필요한 코큐텐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이제 계속 빼나가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로 인한 만성 피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병이나 약물로 인한 증상이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병 이전 단계에 되겠죠. 저희가 늘 얘기하는 이제 어떤 시스템에 불균형이 와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업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 제가 볼 때는 요새는 코로나나 이런 감염 질환들이 많이 늘면서 감염 후 만성 피로 증후군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선은 우리 몸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그것들과 싸우기 위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에너지를 확 쓰다 보니까 내 몸의 다른 곳에 써야 되는 에너지나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많이 써지면서 감염 후에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한 3개월을 기침하면서 만성 피로를 굉장히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를 내 몸을 방어하는 데 쓰다 보니까 그 다음번 기간 동안에 내 에너지가 축적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만성 피로를 느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감기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독감에 걸렸거나 뭐 열이 나는 다른 질환 또는 대상포진 이런 급격한 통증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감염 질환들에 걸리고 나서는 만성 피로가 오지 않도록 사실 만성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앰플들을 쓰면서 한 1, 2주 정도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최근에 대상포진도 걸렸고 또는 최근에 감기 걸렸는데 너무 꾸벅꾸벅 졸고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게 감염 후 나타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업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이 에너지 공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효소들을 한꺼번에 고용량으로 이제 복용하거나 또는 주사로 맞게 되면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로라는 게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때 피로감이 옵니다.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코티졸은 어찌됐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집중력을 생기게 하고 에너지를 내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지만 그게 결국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호르몬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윗사람한테 혼이 났어요. 그러면 코티졸이 확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꼭 칭찬을 받아야겠다 하는 이런 의지나 에너지가 분출되죠. 근데 이 상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몇 달을 그렇게 혼을 내요. 그러면 이 코티졸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 6번째 혼날 때에는 코티졸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던지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은 급성 기간에는 만성 피로를 잘 느끼지 못해요, 환자분들이. 근데 장기간 한 3개월 이상의 같은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고 나서 내가 저장되어 있었던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점 더 고갈되면서 그때부터 증상을 느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대표님도 많으시고 또 업무 스트레스가 많으신 직종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보면은 검사를 했을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이 돼서 나타나셨을 때 이 검사를 했을 때 코티졸 레벨이 정상인 사람이 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진 검사를 해보면 다 코티졸 레벨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버티고 계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티졸이 보통은 아침에 체크업을 했을 때 그래도 18에서 25 정도 돼야지 우리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티졸이 막 0,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요즘은 많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이게 이제 바닥을 치니까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외부에서 코티졸을 직접적인 그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스테로이드 계열 코티졸과 비슷한 계열의 약물들을 좀 써서 당장은 지갑에 있는 돈을 확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어쨌든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러는 동안 이제 제가 코티졸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되는 영양소들을 계속 투여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꼭 코티졸이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어떤 분은 그 대표가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싱글벙글 웃는 도훈이 같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코티졸 검사해보면 사실 정상이에요. 그거는 내 방어 기제가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외부에서 비가 와도 우산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검사를 해봐도 코티졸이 괜찮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나 마인드 또는 뭐 이런 명상이나 요가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도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코티졸이 바닥을 쳤는데도 아니야, 나의 의지의 문제야 하고 이제 그걸 더 버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HA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코티졸이 지갑에 있는 에너지를 내는 호르몬인 돈이라고 치면은 DHA는 은행에 있는 돈인 거예요. 저 지갑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도 그 은행에 있는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이제 다 써버리면 이제 바닥이 되죠. 이게 지속되면 이제 세포의 회복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아이고 암이 생겼네, 늦으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 암의 원인이다 이런 게 사실은 이런 기전이거든요. 호르몬이 단계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몸을 병에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그 신호를 놓치고 끝까지 나를 밀어붙이면 사실은 암에 걸리거나 심내혈관 질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대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아진 사회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내 몸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도록 이제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내 건강을 지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코티졸 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제가 이제 주치의니까 주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진짜 뭐라도 생길 것 같다 느낌이 오는 환자분들이 이제는 저도 뭐 한 20년 이렇게 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쌓인 환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하면 거진 아니나 다를까 내년에 뭐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오신다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주치의가 지금 되게 레드 플래그다. 이 상황이 만성 피로가 그냥 뭐 일을 많이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는 신호를 주는 거다. 좀 쉬어라.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는 게 저는 사실 만성피로 증후군의 진단에 있어서 1번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레벨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에너지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걸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꾸준히 오셔서 이제 부신 호르몬 저장고를 계속 채우는 이런 글리실리질릭 애시드 치료들을 하신다거나 또는 항산화제들을 충분히 써서 몸이 좀 활력이 넘치게 활성산소가 많이 있으면 사실 또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에 뭐 중간중간에 먹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가기 전에 몸을 좀 관리하는 게 만성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한 번씩 보면은 피 검사만 봐도 이제 좀 가슴이 아파요. 특히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돈과 지갑의 돈도 다 없이 오셨을 분을 생각하면 이게 한 6개월은 정말 이빨 깨물고 지내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이다 이러면 남성 호르몬까지 떨어져 버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분은 거의 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기둥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은 남자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제 그것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건 정말 정말 이제 아플 거야 라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는 주치의랑 함께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저는 특히 남자 환자분들은 죽기 직전까지 건강에 꼭 필요한 남성 호르몬이 높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꼭 체크업을 해서 남성 호르몬을 보고요. 또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거나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만성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발병 위험도 높고, 그리고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때 노후에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이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50살까지는 뭐 여러 가지 성호르몬들도 있고 좋은 호르몬들도 있지만 50세 이후부터는 사실 성장 호르몬도 떨어지고 모든 호르몬들이 저하되는 시기예요. 근데 70살에 이렇게 딱 예전처럼 죽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신 호르몬이 이제 그 나머지 50년을 책임진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이 그 나머지를 책임진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잘 체크업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좀 볼게요. 6년이 넘은 저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확실하군요. 이때 6년이 넘었으면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뿐인 하루, 건강검진 1년마다 하는 것보다 6개월마다 하는 게 좋은가? 아니에요. 건강검진은 이제 암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여러 가지 이런 암, 갑상선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것들을 디텍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건강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검진 결과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은 몇 년 후에 하고 위 내시경은 얼마 후에 하고 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새는 위나 유방암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정말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환경 호르몬들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음식들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40대 이후부터는 건강검진은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 근데 막 이렇게 CT도 찍고 말도 안 되게 다 할 필요는 없고 정말 기본적인 검사만 해서 제가 리뷰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좀 있거나 조금 더 빠진 게 있다 하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제가 권유드리거든요. 그리고 검사들의 조직 검사들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해에는 어떤 검사를 조금 더 하자, 이렇게 제가 가이드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검진 목록 중에 하나는 이제 흡연자의 경우에 저선량 흉부 CT 그 정도는 6개월마다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지만 폐와 간은 혈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암이 발병하면 암세포가 금방 퍼져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흡연자시라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우리나라가 사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서 자주 하시는데 이것도 다 원칙이 있거든요. 용종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일 때, 조직 검사 결과가 간장 선종일 때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게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 내시경 또 침습적인 검사잖아요. 그래서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해서 이전 검진을 보고서 다음번 대장 내시경을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대장암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느려요. 특히 용종이 됐다가 걔가 변했다가 하는 그 시간들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용종들이 다 제거됐으면 사실 다시 그게 발현될 때까지 1년 안에 그렇진 않거든요. 하지만 비단 그렇다 해도 내가 만약에 평소에 증상이 좀 생겼다. 없었던 변비가 생긴다거나, 약간 출혈이 난다거나, 뭔가 장이 막힌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증상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건강검진은 6개월마다 하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40대 이후는 1년에 한 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침에 코티졸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거군요. 네, 코티졸은 이렇게 일주기가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오후가 되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침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그리고 오히려 저녁에 올라가서 잠을 못 자요. 수면의 질이. 그래서 이게 역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코티졸은 아침에 올라갔다가 오후에는 떨어져야 돼요. 이게 마치 교감신경하고 똑같거든요. 교감신경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에 떨어져야 부교감신경은 오후에 올라가면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건강 1번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을 잘 맞추면 결국 코티졸이 그걸 따라가거든요. 내가 긴장도가 높아지면 코티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동물들도 해가 뜨면 이제 누가 나를 잡으러 먹으러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육식 동물들은 내가 이제 밥 먹을 걸 밝을 때 빨리 잡아놔야 어두울 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당연히 코티졸이 오르는 게 맞죠. 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한데 간 때문인가요? 항상 이게 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만성피로 증후군 하면 이건 간과 뭔가 동일시하는데 생각보다 간 수치가 올라서 만성피로가 생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50% 이상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만성피로 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피곤하니까 우루살정을 챙겨 먹어야지 이런 거는 사실 기분 탓일 수 있어요. 간 수치가 오를 만큼 간이 안 좋아졌을 때에는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간 수치가 올랐다는 건 어찌됐건 내 몸으로 들어오는 어떤 나쁜 약재나 음주나 한약 뭐 다 좋지만 혹시라도 뭐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만성피로가 있다 하면 반드시 주치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내가 만성피로가 원인이 뭔지, 혹시 병은 아닌지를 꼭 체크업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입면 시간이 길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만성피로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입면 시간이 길고 수면이 지겨워진다는 건 이제 자는 시간에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교감신경이 자는 동안 올라가 있으면 누우면 바로 잠이 오고 논렘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수면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는 동안에 교감신경이 안 떨어지니까 입면이 잘 안 되고 또 깊은 수면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이제 코티졸이 계속 쓰이게 되고 아침에 코티졸이 고갈돼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게 제가 요새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데 이게 순서가 제 예전 영상들에서도 많은 반복을 하는데, 순서가 결국은 교감신경,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제 그때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 나면은 우리 몸이 이거를 대응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더 피로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시점이 이 만성피로로 시작되는 병의 문제는 사실 이 교감신경의 증가예요. 그리고 또 교감신경이 증가하면 생각해 보시면 혈관이 수축하고 항상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경직되고 하니까 당연히 혈압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내 몸이 이제 그 위험에 노출됐다 생각하니까 당연히 당을 막 올리겠죠, 혈당을. 그래서 이제 당뇨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와 있으면 우리 몸은 이제 전투태세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장기화되면 몸에서 미세염증을 자꾸 만들어내요. 왜냐면 내 몸을 방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면역도 이제 미세염증을 많이 만들어내거나, 또는 히스타민과 같은 쓸데없는 면역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자가 면역,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결국은 시작 자체가 교감신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생존의 불리함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모든 몸의 시스템들이 이제 내 몸을 방어하는 쪽으로 바뀌어지면서 이게 오래되면서 이제 암으로 가고 심뇌혈관 질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JM 주치의들이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심뇌혈관 질환, 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는 그런 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춰서 노후에 병원을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게 이게 이제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의 목표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예방의학을 하고 있고 주치를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가장 시초는 긴장도와 교감신경의 증가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신경 균형은 요새 사실 유펜이나 MIT 아니고 하버드 이런 여러 그런 의과대학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교감신경을 낮출까에 대한 연구가 벌써부터 코로나 때부터, 제가 코로나 지나고 한번 유펜 근처에 학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학회에서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제 내용들 자체가 어떻게 하면 자율신경 균형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호르몬 균형을 맞출까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자율신경을 정상화시킨 게, 근데 이게 자율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의지로 내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자율신경 균형이 너무 오랫동안 안 맞아서 이분은 조금 질병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호르몬도 완전 깨졌다, 이럴 때는 이제 억지로 자율신경을 낮추게 하는 약제들을 좀 쓰게 하죠. 리보트릴, 클로나제팜이나 자낙스나 이런 것들을 좀 쓰면서 수면의 질도 좀 좋게 하는 약을 쓰면서, 그렇게 교감신경 균형이 맞춰지면서 만성 피로가 좀 해결될 때쯤 돼서는 이제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좀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제 약들을 좀 줄여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을 때에는 요새는 가장 얘기가 많은 게 이제 명상이에요, 명상. 그리고 크게 심호흡하는 거. 그러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 큰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에 공기를 꽉 채웠다가 쭉 빼고, 꽉 채웠다가 쭉 빼고, 이거를 습관처럼 좀 하면은 이게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조금 교감신경이 떨어진다 하고요. 세 번째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약간의 그 심박이 올라가는 정도의 이런 워킹이나 또는 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보다 부교감신경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자꾸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이 기나긴 세월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성 피로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교감신경이 항상 증가돼 있고 수면의 질이 안 좋다, 이러신 분들은 우선은 생활 습관부터 좀 변화시키셔서 자기 전에는 핸드폰도 보지 않고, 이렇게 명상 앱 이런 건 저는 좀 틀어놓고 자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동화책 읽어주는 요새는 앱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앱들을 보면 굉장히 메디테이션, 명상에 관한 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하시고, 자기 전에 따뜻하게 수면 위생을 좀 잘 챙기시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지 마시고 꼭 해가 뜨는 그 해하고 그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시간과 똑같이 행동하면 사실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 9시, 10시에 이제 잠을 자면 아침에 7시에 해가 뜬다. 그럼 7시까지는 푹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생활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여름에는 근데 해가 빨리 뜨잖아요. 네. 늦게까지 네. 있고 그럼 똑같이 생활하나요? 네, 똑같아요. 여름에는 또 길게? 좀 더 잠을 좀 짧게 자고, 낮에는 좀 더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동물들도 겨울잠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겨울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수면을 충분히 유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면편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자는 동안에 그로스 호르몬, 성장 효소가 나오고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꼭 깊은 잠을 자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몸이 늙어요. 특히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40대 이후가 되면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팍팍 늙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환자분들에게 맞춰서 호르몬 균형도 맞추고 산화 균형도 맞추고 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병원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수면 위생, 그리고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생활 습관 유지, 그리고 만성 피로가 있을 때 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경각심? 이 정도만 가지고 있는다 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성 피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저희 팀이 이렇게 주제를 줬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커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약간 요새 코티졸이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분들이 많아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저하되고 피로도가 증가되고 우울감이 있거나 의욕이 저하되거나 뭔가 감기 증상이나 근육통 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원인으로 그런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피곤하다고 해서
몇몇 분들이 막 밥을 엄청 열심히 먹어요. 막 이게 음식의 부족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탄수화물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간에서 이제 중성지방이 쌓이면서 오히려 건강을 더 나빠지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이렇게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먹고 싶었던 거를 최대한 많이 먹어서 이 피로감을 해결해야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니까 음주라도 하고 좀 잠을 자야지. 이런 비시어스 사이클이라 그러죠. 악순환의 고리로는 절대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잔소리를 하고 또 주치의가 여기까지 라이브 방송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런 예방의학 항노화 학회를 제가 내일 떠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가능하면 이제 영상도 좀 찍어보고 거기 있는 미국 교수님들이 이제 설명하시는 최근에 이제 수명 연장과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들에 대한 이제 최신 지견들이 아마 전 세계 이제 저명한 교수님들 오셔서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신문물을 받고 와서 저희 유튜브에서도 또 설명드리고 또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내년에 좀 더 새로운 개념의 항노화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내일 잘 출국하고 오고 또 오늘 여기에서 만나지 못했어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채팅창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보고서 또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이 정말 전 국민의 그런 건강 도서관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으면 땡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의가 알려주는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내 건강을 내가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서 전 국민이 주치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날까지 저희 JM 메디컬 레시피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는 분들한테 공유 같이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